좀 지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은 114명, 국내가 93명, 해외가 21명, 해외에서 들은 사람이, 서울이 47명, 인천, 경기가 25명, 영남, 제주는 0명이야, 제로야. 영남이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제 거꾸로 뒤바뀌어가지고 경기도가 힘들다가 다시 서울이 더 힘들었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는 영국에서 백신이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백신을 만들었다지만 잘 안 믿죠. 효과에 있어서.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한국하고 공동 생산하기로 이미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월 중에, 내년 1월 중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그래요. 영국제가. 그것도 공동 생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나오면 감기나 다름없는 것이 될 거예요. 뭐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뭐 맞고, 사라지지는 않고 끊임없이 남겠지만은 감기처럼, 감기 1년에 7천만에서 8천만 명이 감기에 걸린다고. 그래서 죽는 사람이 약 5천만 명 1년에, 아니 5천 명 1년에. 노인들이 많이 죽어요, 감기 걸리면. 그 정도 수준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스크 안 하고 다녀도 되고, 뭐 안 옮기니까 백신 맞으면.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95페이지, 중국을 활용한 정치 비판과 풍자의 대유행, 영국에서 읽어보세요. 중국을 활용한 정치 비판과 풍자의 대유행. 18세기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1876년, 레슬리 스티븐은 18세기의 이신론적 종교 논쟁을 이렇게 회상한다. 이신론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적들 있죠? 그걸 싹 불신하는 거야. 그건 뭐 과장이라고 보고, 또 하느님의 계시 중에서도, 또는 예수의 계시 중에서도 이성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인간 이성이 더 받들어지는 거죠. 그게 잣대니까. 이신론은 무신론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의 이신론자들이 대부분 철학자들인데 엄청나게 우후죽순처럼 이 시대에는 나왔다고 그랬죠. 이신론의 가장 최고의 정상급 철학자로 이들은 공자를 모셨다. 공자님은 뭐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성경책 같은 거 말하거나 짓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자기를 그렇게 선지자 행세도 하지 않았죠. 자기가 군자가 아니라고 그랬고, 성인도 아니라고 그랬죠. 성인이 군자가 되려는 사람이지 군자는 아직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대단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묘사를 했는데, 예수처럼 내가 선지자고 하느님 아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계속 계시가 자기한테 온다고 무당 같은 소리를 계속했고, 네? 마호메트도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막 반말 쓰면서 그냥 선지자 행세를 하고, 공자의 경우는 그런 풍모가 일체 없다. 자기는 자기 제자보다 못하다 그랬죠. 중용을 지키는데 자기는 3일이나 지킬까? 자기 제자 아내는 이 몇 개월을 지킬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보다 못하다고 자기를 낮춰서 얘기를 했으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겸손한 스승이 있을까? 내가 말하자면은 지근욱보다 내가 못하다 막 이런 거란 말이야. 지근욱이가 나보다 낫다 그래. 네가 되고 싶냐? 저 교만한 놈. 지가 되고 싶은가 봐. 지가 안회를 하고 싶은가 봐 지금. 자, 이신론 나겠죠? 자, 기독교 땅은 세계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다. 수백만 더하기 수백만의 인간들은 기독교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실은 수억 명이죠. 유럽을 벗어난 지역에 사는 인간들 수억 명은, 많다는 뜻으로 수백만 더하기 수백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데 대단히 도덕적으로 잘 살아. 그럼 과연 이게 기독교가 필요한 건가?
기독교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사는데 이게 도대체 목사님 필요한 건가 이게? 여호와도 필요한 건가 다 의심스러워지는 중대한 문명 위기 속에 기독교 문명 위기 속에 빠져드는 거죠. 자, 그들은 어느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어느 것이 영원한 고문을 일으키는 것인지를 아는 하나의 참된 믿음을 전혀 몰랐다. 영원한 생명은 보통 기독교에서 영생이라고 하고 어떤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어떤 것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문받는 일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의 단일한 종교, 저 기독교 같은 거 그런 거 몰랐다 이 말이야. 자, 가령 모든 중국인들은 그들에 관한 한 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마찬가지로 모르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인가, 저주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사실 기독교인들만큼 행복하고 덕스럽다면 기독교 신앙은 이승에서 필요한 것인가? 이승에서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거야? 인간은 타고난 도덕 본성으로 충분히 도덕적 생활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면 유교 유생들처럼 기독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의문에 빠져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승에서 필요한 것이야, 저승에서 필요한 것이야, 이게 천당 가려고 필요한 건가? 자, 저승에서 필요한 것인가? 18세기 내내 이심론자들은 옛 이론에 들어맞을 수 없는 경우인 3억 명의 중국 사람이라는 깜짝 놀랄 사실을 갖고 언제나 정통파들을 놀리고 있다. 유럽 인구보다도 한 30배 많은 나라에서는 전혀 예수님 모르고도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갖고 기독교 정통파, 기독교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랬다 이 말이야. 자, 기독교를 전혀 모르고 또 전혀 믿지 않는 행복한 중국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오만하기 그지없는 유아 독전의 정통파, 기독교 신학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영국의 이신론자들은 이런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정통 신학을 마음껏 골탕 먹였다는 것이다. 영국 농객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3억 중국인의 존재를 가지고 정통 신학의 종교관만을 풍자한 것이 아니라 마치 호러스 월포를 흉내내서 꿈의 나라 중국을 이용한 풍자 수법을 영국 정치에 적용해 특히 휘그당 수상이자 호러스의 아비인 로버트 월폴의 치세에 대한 정치 풍자나 비판에도 열을 올렸다. 꿈의 나라 중국이니까 그 당시는 차이니스 드림이 있었던 거야, 유럽 사람들에게. 그냥 싹 벗어나서 유럽 전체를 중국처럼 만들고 싶은 생각, 유럽에 대한 반대 생각, 엔타이 유러피언적인 사고, 반유럽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 자, 중국 정치의 모델은 치열한 정파 투쟁의 한창이던 그 시대 야당의 강력한 실탄이 되어주었다. 중국을 활용한 정치 풍자에서 가장 두드러진 논객은 유스터스 버젤이었다. 버젤은 중국에 대한 예수회신 신부들의 보고를 잘 알고 있던 많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정치 도덕학에서 다른 모든 백성들을 능가한다고 믿었다. 유럽 지식인들의 관심을 끈 중국 행정제도 중에서 버젤은 특히 과거 시험과 간관 제도를 중시했다. 그는 이 두 제도와 대비해 휘그당의 정실주의적 부패 정치를 비판하는 논지를 그의 이상한 편지 스파르타 왕 클레오메네스에게 보낸 서한에서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상한 편지인 스파르타 왕의 수상 우리치 디프레 각하께 보내는 서한에서도 반복했다. 88쪽의 이 작은 책자는 그 출판 당년에 재판을 찍을 정도로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여기서 그는 중국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끌어대며 언론의 자유를 역설한다. 나는 언론의 자유가 법 위에서 놀 수 있는 어떤 사악한 장관의 끔찍하고 가장 폭군적인 행동이든 막아낼 가장 그럴싸한 것이고 상식과 통상적 수완이 있는 장관과 자신의 행동을 방어할 만한 장관은 언론의 자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써왔습니다. 나는 이 자유가 현재 중국,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다스려지는 제국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향유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황제 자신의 삶과 행동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견제이게끔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왕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하고 또 그러한 상소문을 올릴 수 있는 자유가 일반 백성에게도 있었고 양반에도 있었고 그랬던 그 오랜 세월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책을 찍어낼 수 있고 인쇄하고 또 그런 신문들을 찍어낼 수 있는 자유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뭐 중국까지 갈 것 없이 예를 들면 조선에서 인쇄할 수 없는 금지된 책은 없었다. 왕이 싫어한다고도 많이 찍어냈어요. 폐간 문학을 정조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뭐 왕이 반대해도 폐간 문학은 계속 지켰어요. 춘향전 왕들이나 뭐 사람들이 싫어하죠. 양반들 싫어하고 특히 변학도 같은 사람들은 싫어했겠죠. 근데 계속 지켰어요. 지금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건 완판본 춘향전이죠. 흥부전도 완판본이 제일 정통이고 완판본은 뭐라고 그랬죠? 뭘 완판본이라고 그래? 추상사. 뭘 완판본 춘향전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다. 완전한 판본. 지연하기는 잘하네. 완판본은 전주 판본을 완판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완산이죠. 그래서 완산에 출판사가 엄청 많았어요. 뭐 서울도 많았지만은 지방에서는 그게 전주 한지가 유명했죠. 종이. 그래서 출판업도 엄청 발달돼 있어서 뭐 흥부전이고 춘향전이고 뭐 기타 많은 그런 폐간 문학도 전주에서 찍혔다. 응? 완판본 춘향전 버전이 한 수백 종 돼요. 흥부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완판본을 정본으로 해서 국어 시간에 배우죠. 그거 다 판본 쫓아다니려면 정신없어. 근데 이게 가장 우리말로서는 가장 아름답고 또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판본을 배웠죠. 근데 춘향전을 읽고 또 읽고 해질 때까지 읽고 또 자식돼서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어떤 도덕이나 자유를 그리고 평등을 많이 깨우치고 배우고 그랬어요. 거기서 일개 관기의 딸에 지나지 않는 춘향이가 변사또라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이용해서 수청을 들으라고 해도 거부해버리죠. 그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야. 관기의 딸은 또 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수청을 들으라면 들어야죠. 그게 의무가 하나 있고. 근데 자기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랑의 의무가 있죠. 두 개의 의무가 충돌하는데 춘향이는 신랑을 따르는 의무를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다른 뭐 암행어사 출돈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 또 많이 나오지만은 그 사랑 문제만 하나를 놓고 보면은 이제 한국의 또는 조선과 한국의 공통된 사랑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짓꼴로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이제 돼서 그 짓꼴로 해가지고 수청 안 들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춘향이를 찾아가지요. 근데 장모가 아주 우습게 알아가지고 안 데려다 주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뇌물을 먹여서 춘향이를 한번 보는데 춘향이는 자기 빼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내 서랍장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챙겨서 입으시고 또 먹으시고 막 그런 막 얘기를 해요. 그 죽는 마당에 내일 죽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죽겠다는 거죠. 자기의 그 사랑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근데 일본에는 이제 똑같이 사랑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사랑이 짓밟히면 그 강력한 권력자에게 몸을 주어요. 정신은 계속 옛날에 사랑하던 남자를 계속 사랑하는 식으로, 몸은 가서 거기서 결혼해 살면서 그 옛날에 자기 애인이었던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빼가지고 뭐 학자금도 되고 막 그래요. 이수일과 심순애 알죠? 일본판 그 사랑 모델을 번안한 소설이에요. 이수일과 심순애하고 춘향제를 대비시켜 보세요. 여기서는 목숨 걸고 사랑을 지키는 거고 끝까지. 일본은 목숨이 걸렸으면 목숨을 좌우하는 놈한테 몸을 팔아.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슬슬슬 빼갖고 그 서울 가서 이수일이 경성제국대학 다닐 수 있는 뒷돈을 대요. 근데 이게 일본의 그런 자기 모시던 주군인 다이묘가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그 다이묘의 영지가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충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충신들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정복한 다이묘 밑으로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서 받은 월급을 뭐 지들끼리 모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정복당해버린 그 옛날에 그 자기 주군 있죠. 주군에게 생계를 계속 대요. 그 사람은 죽지는 않고 이제 추방당해 있는데 생계를 대는. 그게 그대로 사랑 모델이에요. 그걸 남녀관계로 바꿔서 이제 이수일과 심수애가 된 건데 왔다 갔다 해요, 걔네들은.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사랑, 남녀관계의 사랑도 그렇게 하는 거. 그거고 춘향전과 그래서 일본판 사랑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에 있어서. 에?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안 되지, 바보지. 자, 읽어보세요. 또 버젤은 중국의 통치술과 신사제도에 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다. 나는 보시어스 씨의 중국 찬양이 약간 너무 과장되었을지라도 이 제국이 전 유럽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는 사실, 중국인들이 종, 화약, 자석, 나침반 사용, 인쇄술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든 유럽에 알려지기 수세기 전에 그들 사이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에도 다른 모든 나라를 능가한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통치의 기술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자, 이 보시어스는 네덜란드 출신인데 영국으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중국 문명과 공자 예찬자였다. 이런 버젤이 활동하기 좀 전에 40-50년 전에. 자. 나는 중국에서는 어떤 인간이든 탄생에 의해 신사가 아니라는 것, 자기 자신의 자질과 배움에 의해 신사가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이 아주 참으로 영예로운 지위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기 전에 실제로 신사가 될 자격을 갖췄는지를 시험하는데 극도의 신경과 공정성을 발휘한다는 것, 습성과 언어에서 이 특출난 만다린들 중에서 가장 만다린이나 신사나 같은 말이에요. 만다린은 포르투갈어로 권력자라는 뜻인데 그들이 신사를 이렇게 불렀어요. 가장 중요한 관리들이 문무관의 용도에 발탁된다는 것, 왕위 자체도 세습이 아니라는 것, 황제가 여러 아들이 있다면 이들 모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최연소자를 찾는다면 그를 승계자로 채택한다는 것, 그렇게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아들이 없다면 황제는 어떤 다른 사람을 선택해 그를 승계하도록 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자, 요순의 시대에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천거했을 때, 하늘에 백성 앞에 천거했을 때 순임금의 아들이, 요임금의 아들이 순임금이 아니죠. 근데 그냥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을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백성 앞에 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자가 맹자한테 묻기를 요임금이 자기의 황위를 순자에게 아니 그 순에게 넘겨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것은 인여지 천여지 사람들이 주었고 하늘이 준 것이지 내가 준 게 아니다. 자기는 청거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순임금이 황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3년간은 순임금이 황위 자리에 올라가질 않아요. 민심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데 아들에게 민심이 쏠리지 않고 이 순에게 쏠리니까 뭐 재판도 받으러 순에게 오고 요임금의 아들도 똑똑한 사람인데 그리로 가지 않고 민심이 순에게 쏠려서 3년 뒤에 황위에 올라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임금도 순임금이 우를 천거하죠.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을 백성 앞에. 사람들이 그 자리를 주었고 또 거기서도 하늘이 주었다. 이렇게 민심 즉 천심이니까 백성이 준 것이나 하늘을 준 거나 똑같은 걸로. 그렇게 말하면 이게 거의 공화제죠. 이런 세습이 아니면은 뭐 종신 임금이라는 정도. 그런데 민선이잖아요. 백성이 뽑은 종신군주. 자, 여기서 만다린 or 젠틀맨의 표현에서 보듯이 버젤이 중국 신사와 젠틀맨을 등치시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의미 없는 세습적 혈통 귀족층인 젠틀리 신분의 일원을 가리키는 영국의 젠틀맨이 18세기의 도덕군자를 이상으로 추구하는 중국 신사의 삶을 동경하면서 도덕적 의미를 띤 젠틀맨, 즉 오늘날의 신사로 격상되는 것을 보여준다. 장자 상속제가 견지되는 영국에서 젠트리는 공, 후, 백, 자, 남작 등의 대귀족의 차남, 사남, 아들들과 그 후예 및 기사보의 후예로 구성된 장원지주 신분이었다. 여기서 아들들만 얘기했는데 딸들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딸들도 젠틀맨, 레이디가 되는 거죠. 혈통귀족들이에요 그때는. 자. 버젤은 이어서 중국의 사관과 언론의 자유를 말한다. 나는 언론의 자유가 이 영광스럽고 행복한 헌정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것. 황제 자신은 자신의 영예나 명성에 조금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의 모든 과오가 중국의 실록에 게진되고 기록될 것임을 철저히 확신케 됨으로써 그의 높은 지위에 참으로 어울리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스파르타 왕의 수상 우리치 디플에 가깝게 보내는 서한에 이런 중국 정치 관련 내용들은 중국 정치를 예찬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의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자, 이게 원래 이 신문 잡지는 대부분 어용신문으로 출발해요. 왜 어용신문, 영어로는 옐로우 페이퍼라고 그러죠. 왜 옐로우 페이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권력자에 붙어서 신문이 창설이 된다고. 왜 그랬냐고. 아부하려고 그런 거야? 아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거기서 유력자가 돈을 대가서 신문사들이 창설되잖아요. 그래서 옐로우 페이퍼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 응?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자리 보게 되면 이제 자기한테 과거에 돈 된 사람도 비판할 수 있지만 처음에 옐로우 페이퍼 했을 때는 돈 된 사람은 비판 못 하는 거야. 칭송만 해. 이게 전부 어용신문으로 출발해서 오늘날처럼 블루 페이퍼로 또는 화이트 페이퍼로 변해간다. 그러니까 창설 초기부터 제약당하죠. 언론의 자유가.
또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제약해서 영국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대단히 한정돼 있었어요. 그걸 보고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완전히 자유란 말이에요. 조선에서는 모든 것을 다 찍어낼 수 있었어요. 딱 한 가지가 그 언론 출판 자유의 금서였는데, 그것은 정도령 나오는 정감록. 정감록은 이시조선이 망하고 정시나라가 들어선다는 정시왕조 교체설을 거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이죠, 완전히. 그것은 찍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모르게 엄청 찍었어요. 그래서 정감록만 해도 40버전이 더 넘어요. 그리고 못 찍게 하면 다 필사했어. 베껴서 팔았어요. 그만큼 많은 정감록 버전이 또 쏟아져 나왔다. 궁궁을이라서 궁궁을렬이 어디냐? 정감록에서는 어디 우리 십승지, 난리가 나더라도 안전한 데를 십승지라고 그래요. 그 십승지가 어딘가를 찾는데 정감록을 믿는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서 그런 산 속으로 깊이 가서 숨고, 그리고 자기 뭐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또는 고조 할아버지 대에 전국에 어디 그런 승지에 숨어서 살다가 자손을 퍼뜨린 경우가 가끔 있을 거예요. 물어봐 집에서. 경상도 사람인데 갑자기 전라도 와서 살고 있고, 전라도 산속에서 전라도 사람은 또 거기가 난리가 나도 안전하던다 그래서 곧 난리 난데, 난리 나니까 그 십승지를 찾아서 그렇게 떠돌아 다녔어요. 궁궁어르를 그런 안전한 피난처로 정감록은 말을 하는데, 그걸 싹둑 잘라버린 게 동학이었다. 동학은 궁궁어르를 수도, 도덕적으로 자기를 수신하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도덕적 고향이 자기를 도덕적으로 높이는 것이 자기의 궁극적인 피난처라고 본 거예요. 완전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동학이 모든 그러한 혹세무민설을 완전히 논파해 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러면서 동학으로 전국이 다 휩쓸려 들어가고, 3.1운동 일으킬 때는 우리 인구가 1700만이었는데 600만이 동학을 믿으니까 성인은 거의 다 믿었다고 봐야죠. 뭐 여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국민 형성을 동학이 해나간다. 국민 형성이라는 것은 국민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유로운 존재고, 여성도 해방돼야 되고 어린이도 해방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가장 강력하게 목숨 걸고 이제 내세우는 게 동학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가서 입도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근대적 국민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한 보건 위생업 문제에 있어도 동학교도는 엄청 깨끗했어요. 방도 깨끗이 치우고, 또 자기 스스로도 깨끗이 몸을 씻고 그러도록 또 위생조항도 많이 있어요. 예? 내가 어디 보다 보니까 1894년 5년경에 한국을 아니구나 1901년에 방문한 사람, 홈스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사진학과 교수인데, 그 사람이 조선을 왔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엄청나게 한국 남자들 치아가 고르고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뭔가 봤더니 칫솔도 없이 소금으로 그걸 찍어서 그걸 닦는데, 그게 동학에서 소금으로 그 양치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이빨을 청결해야 하는 거. 그게 거기에서 있는 박아무개라는 그 선비는 동학교도가 아닌데도 이미 쫙 국민들 사이에 몸을 청결히 하는 거 이런 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 이가 그렇게 청결한 게 아니라 그 상하 계급 다르지 않고 전부 청결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 사람이 나머지 부분은 아무렇게나 써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진학과 교수님이 뭐라 알겠어. 근데 자기가 본 것만을 그냥 기록하는 식으로는 그렇게 서울이 대단히 잘
단장되어 있고 아시아의 모든 전통 도시들 중에는 서울이 가장 발달되어 있었다. 그 대신 대단히 한국식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일본식으로 서양을 본따른 게 아니라 서양과 들어와 있는데 잘 조화를 일으켜서 되어 있었다.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잘 묘사했어요. 한국 사람들 이빨을 보고도 그렇게 잘 묘사해 놓은 거야, 깨끗하게. 키는 또 얼마라고 막 해놓고. 근데 그 대목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제 묘사나 비슷해요. 엘리자베스라는 영국 여자가 한 거나 비슷해요. 또 독일 학자 겐테가 한 거나 유사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키가 컸다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한국 사람이 일본 놈보다 키가 컸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근거가 좀 취약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모가지 하나가 더 있었다. 머리 하나가. 응? 그리고 이메일스도 그랬죠. 한국을 방문했죠. 중국에서. 미국에 기자였는데 1920, 30년대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키 작은 일본 형사놈이 하고 키 큰 우리 한국 사람을 오랏줄에 묶어서 데리고 가는 모습이 가장 우스꽝스러웠대. 어? 그러듯이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민 형성이 보건적으로 유생적으로도 또 그런 도덕적으로도 동학을 통해서 형성됐다. 적어도 3.1운동 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대중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에? 뭘 비교하면 되냐면 고종황제가 동학을 허가할 때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할 때가 1907년이란 말이야. 1907년에 200만이었어요. 동학교도가. 자유화시키니까 1919년에 초에는 600만이 된 거예요. 200만이 600명 되는 건 손쉬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구교 신교 합쳐갖고 10만도 안 됐어. 동학이 200만이었을 때 그건 10만도 아니었으니까 다른 건 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종교 경쟁에서는 우리의 민족 종교가 완전히 서양 종교를 이기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겼냐? 완벽하게 이기고 있었다. 200만 대 10만은 비교가 안 되잖아. 그지? 마음 빼면 200대 1인데 200대 1로 이기고 있었어. 자.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책자가 수십간에 팔려 나갔다는 것은 중국 정치를 활용한 정치 비판이 당시에 아주 인기 있고 아주 주요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버젤은 중국을 이용하는 정치 풍자를 본격화하기 위해 1733년 벌 또는 보편적 주간 팸플렛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버젤은 이 주간지에다 한 주간의 위트 있고 잘 쓰인 모든 논고들을 모아 리프린트했다. 벌은 한동안 큰 인기가 있었다. 버젤은 다른 잡지들과의 논쟁 한복판에서 중국과 관련된 수많은 기사들을 이 팜플렛에 인쇄했다. 제18호부터는 광동으로부터의 편지를 외국 지역의 문헌 상태라는 제목 아래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 편지들은 실제로 광동에서 온 것이 아니고 1729년에서 1731년간 프랑스에서 발간된 가마적이고 신기한 서간들의 19에서 20호에서 발췌한 것들이었다. 버젤은 발췌된 서간으로 정치 비판을 하면서 벌은 꼬리에 침을 달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벌은 3주간 정간을 당하기도 하고 재질을 바꾸기도 했다. 자, 그러니까 벌이 이게 침이 있잖아요. 독침이. 이 벌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막 침을 쏜 거야. 그러니까 정간시켜버리고 막. 어? 완전히 박정희 시대에 비슷한 언론의 자유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이때가. 자. 벌은 중국을 이상화하는 과도한 찬사들을 쏟아부었다. 가령 중국에서는 관보가 유럽의 신문과 달리 아주 엄격하게 사실과 진실의 기초에 있어서 사실로부터 벗어난 기사는 극혐감이라는 것이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벗어나도 상관이 없었어. 자유인데 뭐.
실학자들이 관직만 안 나갔지 모든 실학자들의 책은 출판됐어요. 유영원의 그런 책도 다 출판됐어. 정약용도 책도 출판되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출판하는 공적 출판도 하고, 예? 임금이 읽어보기도 하고 영조가 읽어보고 정조가 읽어보고. 자, 또 중국에서는 백성들이 황제의 약점이나 무능력에 의해 결코 비참해지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자질과 학식을 가진 사람 외에 아무도 왕위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 황제는 전제주가 아니라 간쟁을 받아들이고 또 고취하기까지 하는 군자치자다. 황제는 그에게 올라온 모든 상소에 응답하고 만다린과 주요 강요들에 대한 고발을 제기하는 미천한 신민이 있으면 항상 이런 신민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모든 평민들이 상소문을 올릴 수 있었죠. 권리가 있었어요. 읽어. 특히 이것은 버젤의 흥미를 유발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1730년 궁전에서 무릎을 꿇고 조지 3세에게 월폴이 그에게 저지른 잘못과 불의에 대해 청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승승장구하던 벌은 1735년 폐간당하고 말았다. 중국의 사실 자료를 이용한 야당 변론가 정치 풍자에서 가장 유명한 또 한 명의 논객은 체스터필드 경이었다. 그는 폭스 위클리 저널지, 더 크레스만 지 등의 글을 기고하다가 1737년에는 커먼센스 or the Englishman 저널을 창간했다. 이 커먼센스지의 실은 귀에 대한 에세이에서 체스터필드는 귀 간지럼이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즐기는 가장 절묘한 감흥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국에 간지러운 귀가 하나도 없다. 체스터필드는 영국에도 동일한 습속이 있지만 다만 영국에서는 간지럼 자극이 음성인 반면 중국에서는 손가락이라고 주석한다. 또 그는 듀알드의 중국 통사에 소개된 목상 속의 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군주의 총애를 얻은 부덕한 자는 목상 속의 쥐만큼 해롭다. 목상을 부수지 않으면 쥐를 죽일 수 없는 것처럼 군주에게 불쾌감을 야기하지 않고는 그를 공격할 수 없다. 체스터필드는 그의 특유한 아이러니와 위트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목상과 군주의 간에 그어지는 비유적 평행선은 아주 신뢰되고 무례해서 나는 중국 폐하가 이 비유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우리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바랐을 정도다. 즉, 우리가 이 비유의 모든 효력을 취하는 경우에 그것은 임금의 손과 나무 손 간에 아무런 구별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 마리 쥐는 보이지 않게 느낌도 없이 그리고 냄새도 없이 목상 속으로 아주 잘 파먹어 들어가 제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이 특히 여기서 덕이나 실력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장관이 군주의 총애를 조금씩 갉아먹어 들어간다면 군주가 쥐를 냄새 맡는 것은 불가능할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의 단순한 가정도 그의 왕다운 지혜와 투시력에 해롭다. 이 쥐를 어쩌란 말인가? 목상을 흔들어 쥐를 겁나게 할 수 있다. 확실한 방편은 물론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체스터필드는 나는 미안하게도 쥐잡기의 고상한 기술과 비결은 여기에서도 최근 크게 쇠락했다고 말한다고 덧붙인다. 웰시 로버트 월폴의 로버트의 둔을 사용하고 캣 체스터필드의 둔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커먼센스지의 이 쥐잡기 에세이에 대해
더 데일리 거제티어라는 여당지는 풀 속의 뱀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반격을 가했다. 목상 속의 쥐 이야기는 기원전 1세기에 창작된 고대 중국 고전에 나오는 것이다. 풀 속의 뱀도 중국 이야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중국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 정치 논쟁을 하는 건데 소재는 다 중국이야. 자, 재밌죠? 그러나 버젤의 Reddit Angus in Herber가 더 가까운 출처일 것 같다. 체스터필드가 DRD의 방대한 분량의 책을 참조해야 했던 반면 더 데일리 거스티어지는 간단히 가공의 이야기를 지어내 중국의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칭기스칸이 자기의 장관에게 정부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장관이 풀 속의 뱀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풀 속의 뱀. 이것은 독사가 성스러운 수풀을 망치듯 이 나라의 평화를 어지럽히기 위해 방탄한 꾀를 상식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실망시키는 관리나 정부의 적을 말한다. 크고 높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 좋은 혈통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 즉 감정에 대한 독립적 우월성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역할할 장관의 바로 그 본분에 대한 개인적 적대자가 될 때만큼 정부 안에서 그렇게 아주 무서운 것은 없다. 물론 크고 높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 좋은 혈통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수풀 속의 뱀들로서 체스터필드 백작, 그를 돕는 볼링브로크 자작, 풀트니 백작 등을 싸잡는 말이다. 당시는 여야당지들이 둘 다 중국의 이야기를 빌려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다. 당시에 가장 유력한 야당지는 암허스트가 발행하는 더 크랩스맨지였다. 1740년경 가장 인기가 치솟았을 때 이 잡지의 판매 부수는 하루에 1만 부 또는 1만 2천 부가 나가는 더 스펙테이터지의 판매 부수와 맞먹었다. 관망자라는 뜻이고 잡지가 1만 부씩 나가는 건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신문이 1만 부면 굶어 죽을 수 있지만은 이 정도면. 김종필 씨, 내일 신문 몇 부 나가? 10만 부? 저 정도는 나가야지 일간 신문은 버틸 수 있는. 이 잡지는 1만 부만 되면 먹고 살아 여러 사람들이. 자. 볼링브로크 자작가. 내 책이 1만 부 나가면 저 배은구 사장하고 나하고 부자 돼 볼까요? 자. 볼링브로크 자작과 풀트니 백작은 월폴 수상에 대해 언론 전쟁을 벌이기 위해 이 주간지에서 힘을 모았다. 더 크랩스맨지는 중국의 간관 제도에 참가를 싣고 있다. 이 간관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간쟁하는 관리를 관관이라고 그러죠. 3사 중에 하나인데 사관부, 사관원, 사헌부, 그다음에 이제 포도청 이렇게 한 3사라고 그러는데 다 임금한테 이빠른 말을 하는 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데가 사관원이야. 사관원. 예? 사관원은 뭐 그 정오품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아주 과거 급제 등수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갑과 합격생들이 거기 많이 배치됐는데 뭐 그런 정일품, 정이품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예의도 안 차렸어. 예? 그리고 사초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실록 쓰는 사람들도 뭐 발 쭉 뻗고 앉아 있고 그 사람들 와도
안 그러면은 그들을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때 버르장머리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거야.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저 간관하고 저 실록 쓰는 놈들, 사관들, 간관, 사관 여놈의 새끼들이 그 아마 사람 되려면 정자가 사람 될 확률하고 같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거야. 오늘날은 기자가 사람 되려면 사람 될 확률이 정자가 사람 될 확률하고 같다고 그러지. 그 몇 백만 분의 1이야. 어? 정자가 사람 되려면 난자를 만나야 되는데 엄청난 경쟁 속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렇게 확률이 낮다. 그러듯이 간관이나 사관이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 당시에. 싸가지 없는 놈들. 내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정이품인데 내 앞에서 발을 뻗고 앉아있어 술을 마셔? 일 사람들은 일부러 막 더 버릇없이 막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게 임금까지 비판하는데 뭐 정의품이 뭐 문제겠어? 자, 이 간관 창간은 더 젠틀맨 매거진에도 리프린트되어 실렸다. 중국의 이 간원 제도는 다양한 언론인들에 의해 영국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더 크래프트맨지의 필객은 이 이렇게 창가에서 할 때는 맨이라고 안 읽고 크래프트먼 직능인이란 뜻이야. 공인 뜻은 필객은 이 창가에서 디알드의 중국 통사를 인용하고 있다. 더 젠틀맨스 매거진의 발행인 에드워드 케이브는 간관의 상소문들을 이 잡지에 실었고 더 젠틀맨 매거진의 젠틀맨스 매거진에 글을 쓰던 시기에 세뮤엘 존스는 국법으로부터의 어떤 일탈과 행동에서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든 황제를 훈계하는 모험을 감행했던 중국의 정직한 간관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더 크래프트먼지의 필객은 특히 국가 원수가 폭군적일 때 또는 귓속말하는 자들과 잔인한 여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 중국의 관관 제도를 영국에서 모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크래프트먼지의 필객은 영국의 관관을 자임하며 국가의 모든 부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장관들을 직접 공격한다. 내가 아까 그 간관과 사관을 오늘날 기자에 비유했는데 오늘날 언론 방송은 옛날에 그 간관 역할을 하는 거야. 맨날 비판만 하죠. 근데 칭찬도 좀 해야 되는데 잘하는 것도. 조중동은 맨 비판만 해. 조중동 보고 있으면 불행해져.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곧 2, 3일 뒤에 망할 것 같아요. 비판을 해도 비난하거나 막 지어내서는 안 되는데 엄청나게 과장하고 지어내고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이따가 상식이 안 맞아 버리니까 안 읽게 되는데. 근데 그것만 믿고 조선일보가 마치 광화문에 모이는 태극기 모독 세력들의 지령 내리는 그 페이퍼처럼 기능을 해요.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쓴 사설에 따라 막 움직이고 그래. 자, 그들 자신의 센스 없고 부패한 경영에 의해 나라의 증오감을 자신들에게도 끌어모은,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자유로운 탐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악하고 사심 있는 장관들이 교정을 위해 왕께 청원하는 가장 점잖은 헌법적 방법에 가장 거짓된 색깔을 덧칠하려고 하지만, 이들이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서에서 탄핵할 때에 저주를 가장 정당하게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가 그런 거칠고 저급한 술수에 의해 기만당하겠는가? 이 에세이에 여당지 더 데일리 거제티언은 즉각 응수한다. 중국 간관 제도의 타당성을 의문시한다. 간관들이 황제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최악의 목적으로 뒤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크랩스먼지의 필객은 뒤틀릴 수가 아니라 뒤틀 닐자를 빼세요. 뒤틀릴 수 있다. 뒤틀 수 있다. 뒤틀 수 있다. 뒤틀 수 있다. 나 보여. 더 크랩스먼지의 필객은 이에 다시 공공적 간과에 의해 견제되지 않은 강력한 독임제 장관의 위험을 폭로하는 글로 응수한다. 독임제는 집체적 결정제의 반대말이에요. 혼자 결정하는 건 독임제라고 그러고 독임제적 결정, 모노크래틱 영어로는 모노크래틱, 집체적 결정은 영어로는 콜리지얼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해요. 국회의 모든 결정은 모조리 다 집체적 결정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 말고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국무회의에 집체적으로 결정하죠. 이게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합의체는 그렇게 집체적으로 돼 있다.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하면 큰일 나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 근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요. 왜냐하면 집체적 결정만 계속 하기로 하면 너무 일이 지연되거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죠. 그러니까 관료체제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심의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바쁠 때는 심의 않고 그냥 차관보나 차관이나 장관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차관보까지를 관료라고 그러죠. 그 이상은 이제 정무직이니까. 군대도 다 독임제적 결정이죠. 공격을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그걸 막 심의하고 협의해가지고 언제 공격해? 어떤 때는 신속하고 신속정확이란 말이 군대의 두 가지 용어인데 두 개 다 해야 되죠. 신속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급박할 때는 정확성보다도 신속성이 더 중요하죠. 그때는 다 지휘관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예? 참모들이 있지만 참모 부르고 모으고 술 처먹고 안 나오는 놈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모아. 그냥 사단장이 결정하고 그냥 대대장이 결정하고 중대장이 결정하는 거지. 예? 참모회의 안 하고. 선조치 후 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내 말은. 급히 해야 될 때는 이미디어틀리하게 처리할 때는 얼추 맞으면 가는 거야. 뭐 거기에 틀린 거 있더라도 대세가 맞으면 가는 거고. 근데 대세가 틀렸다 그러면 지휘관도 면책되기 어렵죠. 아니 10명 갖고 공격하면 10명만 죽여도 되는데 막 100명을 죽였다. 근데 신속하게 한 건 맞은데 너무 많이 죽여버린 경우에는 적은 10명 죽이고 여기는 100명 죽었다. 그건 지휘 책임을 물어야지. 예? 추상사 책임지기 싫은가 보네. 얼굴이 막 찡그러지네. 읽으세요. 세련도와 요지면에서 더 크랩스먼지는 더 데일리 거제티어지에 비해 단연 월등했다. 팸플릿 잡지들의 정치 풍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신모독으로 격화되고 비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 풍자들은 여전히 중국 이야기를 활용했다. 중국 이야기의 또 다른 정치적 활용은 중국 소설 조시고아의 각색과 공연이었다. 아까 내가 조중동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만 이때도 언론의 자유를 한편으로 데이비드 휴me 같은 경우도 적극 옹호하지만 또 언론의 자유를 주니까 언론 잡지들이 일으키는 엄청난 또 비리나 또 문제점이 소란스러움 막 이런 왜곡 보도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이런 것이 난무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좋은데 언론의 자유가 또 이게 완전히 남용되면 골치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신문사 없애버려 그냥? 골라갖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신문 놔두고 정부가 다 먼저 없애버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조중동 없애고 보수당 정부 들었으면 이제 한겨레부터 시작해갖고 싹 경향신문까지 싹 없애버리고 언론 없어져 버리고 예?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 속수무책? 언론의 자유는 원래 국민의 언론의 자유, 시민의 언론의 자유인데 몇 신문사가 방송사가 장악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19세기에는 신문사 하나 차리려면 아까 말한 대로 옐로우 페이퍼로 출발해야 할 만큼 큰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나 신문사를 차릴 수 없으니까 큰 돈을 자본을 투자한 쪽이 언론을 독점해버리는 경향이 더 있었는데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독점적 성격을 여론을 조작해버리는 거죠. 언론사들이 큰 빅 비즈니스 언론사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방송 신문사들이 자유로이 창설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기술적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뭐 인쇄소를 차려야 되고 인쇄기의 속도가 얼마큼 돼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기술적인 조건을 해내버리면 그 완벽하게 돈이나 기술이 또 기계가 인쇄기가 준비되지 않나는 못하죠. 근데 그런 것까지를 없애고 그래서 지금 가령 한겨레 신문이 출발할 때 인쇄소 그거 없었어요. 윤정기? 예? 윤정기 다른 신문사 윤정기에서 찍어가지고 지금은 샀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인쇄 윤정기가 다른 신문사에서 찍은 뒤에 찍어서 할 정도로 기술적 조건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설립을 못 해버리는 거죠.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책임지고 매일 일간 신문은 매일 나가야 되니까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설립 조건을 완화시켜서 경쟁이 완전히 초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방송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사회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모든 주파수를 자유화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1인 방송들이 2만여 가게가 생겨나서 라디오가 막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론을 피는 놈들만 살아남는 거야. 뭐 페이크 뉴스 하는 애들은 이제 소문나서 막 옆에서 경쟁으로 소멸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은 뭐 유튜버니 뭐니 엄청 많아져 가지고 그 컴퓨터로 할 때보다도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지금이 더 훨씬 더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이 기술적 조건에서 이건 국가가 이 기술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모바일이 나오면서 터치만으로도 이걸 쉽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종이 신문이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횡포를 부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독점적 파워는 지금은 아주 쇠락해서 조그만해졌는데 그 광화문에 모이는 그런 태극기 모독 세력의 소수 사람들이죠. 소수 사람들이 보는 마치 클럽 신문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옛날에는 야당을 막 지휘했거든요. 조중동이 사설 써갖고 조졌어요. 그러면 야당이 다음날 정책이 바뀌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야당도 국민의힘이나 그 이전에 한국당에서도 신문 반절만 따랐어. 지금은 하나도 안 따르고 3분의 1만 정도 따르는 정도? 조선일보 이야기를. 근데 많이 따르면 지지도가 떨어져요. 조선일보 읽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네? 모든 관공서는 거의 조선일보 다 끊어서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지령을 야당이 받았는데 조중동의 지령을 지금은 그 소수 광화문 세력만 받는 그리고 저희들끼리 이제 꾹짝꾹짝하고 세계의 신문의 공통점은 엄청나게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가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단히 친일적이에요. 세계가 다 모든 기사가 그들의 출신도 친일적인 사람들이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3.1운동 이후에 일본 놈들이 뭔가 문화적으로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허가를 해준 게 동아와 조선이에요. 그리고 그들 다 천황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천황 생일날은 일면 톱에 천황 부부 사진을 늘 실었다. 매년. 그리고 그들이 무기 만드는 돈도 엄청나게 성금도 내고 양쪽 신문이 다. 응? 중앙일보는 이제 해방 이후에 발간이 됐으니까. 그런데 홍진기 씨부터가 이제 친일적인 행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친일만 나오면은 중앙일보 안에서는 금기 사항이야. 내가 지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중앙일보 기자가 그래. 기자들이 친일을 반일적인 보도를 잘 못하는 거야. 그 안에서 자기 사주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조선 동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일보까지 나중에 생긴 것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홍진기는 그렇게까지 친일도 안 했어요. 그 고등본관 시험 돼가지고 그 한 수년 판사 15 생활을 해요. 15 생활을 해서 전라도 쪽에 주로 근무했어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낳은 기쁨이라는 뜻으로 그 자기 큰딸 이름을 라희라고 지었잖아요. 전라도 라자에 기쁨이 있자서 갖고 라희. 홍라희야. 자기 큰딸이. 그게 전라도 라자고. 그리고 원불교 믿고. 에? 이번에도 이건희조차도 원불교식으로 했죠. 자기 장모가 원불교를 믿거든. 홍라희가 부인이니까 홍라희 어머니는 장모잖아. 장모가 원불교 믿으니까 장례식을 원불교식으로 한 거예요. 대단히 전북적인 사람들이죠. 문화적으로는 출신은 서울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그건 친일적인 것보다도 조봉암을 사형시킨 사람이야. 홍진기가. 오히려 반민주 세력으로 더 크게 비난받을 수 있는 거라고. 또 뭐가 있냐면 법무부 장관의 서명 없이는 사형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믿고 사형시키라고 한 건데 시켜서 한 것인가 이승만하고 짜고서 죽인 거예요. 조봉암을. 왜냐하면 거의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조봉암이 이승만 득표율에 막 육박하니까 다음에는 질 것이 뻔하잖아.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엄연한 반민주 행각이죠. 독재가 그때부터 명확하게죠. 두 번째는 4.19 때 아무도 발포를 하라고 아무도 감히 말을 못 하는데 홍진기가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임시로 겸하고 있었거든요. 내무부 장관으로서 내각회의에서 발포를 할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요. 발포를 하게 된다고. 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어버리지. 근데 육성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지난번 서울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국무회의 회의 기록을 찾아서 홍진기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죠. 그러니까 그 민주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서 친일파라는 것보다도 그건 친일은 별로 안 돼요. 수습하는데 3, 4년인가 지났는데 해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도 미군정에서 법률 고문으로 쓰고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맡아놓고 홍진기 것이 되는 이승만 치하에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친일 행각을 많이 비판하기보다 반민주 행각이 서울대에서도 더 포커스가 맞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홍 이사장은 중앙일보 지금 홍 이사장은 친일 행각에 대해서만 입단속하는 걸로 그치면은 반민주 행각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하려고 그러죠. 근데 벌써 70이 넘어가고 대통령 하기는 다 틀렸지만은 그것 때문에도 야심을 할 수가 없어요. 친일보다도 반민주 행각 때문에 그 아버지의 뭐 연좌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은 한이 없어갖고 아들이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 애매해도 이회창 씨 대통령을 못했죠. 2번이나. 조국이 자기 부인의 아내의 무슨 일 때문에 저런 식으로 생고생을 하고 있듯이
법적 책임은 아니고 그 조국의 부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실은 이 사람한테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연좌자가 아니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와 엄청 욕하죠. 정치적 책임은 무한되고 사적인 것도 용납지 않아요. 정치적 책임은. 응? 사생활이 없어. 정치적인 공인은. 관료는 사생활이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정무직은 사생활이 없다. 어디 술자리에서 사적으로 한 발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갔다 하면. 응?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언어적인 설화를 일으켰는데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 설화를 일으킨 경우도 있지만은 사석에서 한 발언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켜. 기자 새끼들이 그냥 잘 듣고 깔깔대고 같이 웃어놓고는 다음날 신문에 써버리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사석에서 웃자고 한 말도 글자로 활자에 대해서 나오면 가령 사주들을 신문사 사주들을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 사석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모든 신문이 난리가 났지. 아니 나의 권한을 사주로서 권한을 뺏어가려고. 노무현은 농담으로 한 거라고 다음날 계속해도 죄가 벗겨지질 않아. 사석에서 한 것조차도. 정치적 책임은 무한되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저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은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들은 다 정치인들이 해요. 정치적인 것이 궁극적인 것이니까. 그러면은 저런 율사들은 뭐냐? 저 민사 형사소송이나 담당해요. 저 밑에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다 그런 국회의원을 현직을 하고 있거나 국회의원을 헌 전직 국회의원들을 임명한다. 그러면 윤석열 같은 것들은 검찰총장 허지도 못해. 정치인이 오는 거예요. 네? 대법관 다 정치인들이야.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군의 명령을 들어야지 무슨 법률 따지고 있어 거기서. 혁명재판소가 최고니까 그 정치재판의 연속성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정치 우위 국가라고 그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를 사법부 우위 국가라고 그래요. 미국도 사법부가 엄청 세지요. 정치인들 잡아버리지.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청문회를 엄청나게 세게 해요. 미국은. 사실 청문회를 통과하면 선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국민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민선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또 건부들에 대한 청문회가 세지 않죠. 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조시고아라는 소설 모르죠? 조시고아라는 중국 영화가 있어요. 지금 몇 부작인데 볼 사람은 보세요. 우리나라 그 중국 영화만 하는 그 채널이 하나 있던데 거기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조시고아를. 조시고아 내용 아는 사람? 최상사 알아? 김혜정 교수 알아요? 소설도 몰라가지고. 자, 읽어보세요. 다 나오니까. 조시고아는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중국 소설이었다. 이 소설은 1731년 프레마르 예수의 선교사에 의해 엘 로필린 데라 메종데 차오라는 제목으로 분력되어 유럽의 동료에게 보냈다. 불어 잘 읽네. 자. 그런데 우연히 이 원고를 입수하게 된 뒤 듀알드 신부는 이 원고를 허락 없이 차우치코어 엘르
우 울루 뿌띠 오롱뺑랭 들라 메송드 차오. 라는 제목 아래 중국 통사에 실었다. 그러나 상술의 뜻이 프레마르의 부력보는 원래의 드라마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희곡의 호소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노래들을 번역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조시고와 이야기는 유럽에서 시누아즈리가 대유행인 때라서 곧바로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부력보는 각국 언어로 준역되는 대본이 되었고 21세기까지 각색되어 무대에서 공연되는 조시고와 희곡의 기본 자료가 되었다. 프레마르의 부력본 조시고와는 1736년과 1741년 듀알드의 중국 통사 영역본 속에 같이 영역되었다. 이게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렇게 철학자들도 그 연극을 보러 갔어요. 뭘 보면 아냐면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책이 국부론하고 도덕감정론이죠. 도덕감정론에 두 번이나 그 영화를 봤다고, 감동적으로 봤다고 두 번이나 나와요. 이 철학자에게도. 거의 다 본 거지 뭐. 그 태음인으로서 그런 예술적 감각이 가장 뒤떨어지는 아담 스미스까지 봤으니까 음원 먹이가 짝이 없는 사람이거든. 아담 스미스가 돈 엄청나게 벌어. 국부를 했는데 초판부터 대박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인세 수입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또 그 책 덕택에 그 관세장 자리를 관직을 얻어요. 관세장 자리의 수익이 엄청났어요. 백도 셌고. 근데 벌어놓은 돈을 10분의 1도 못 쓰고 죽어. 응?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되느냐, 아이작 뉴턴처럼 자기 평생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프랭키페라는 책의 비판만 많이 받거든. 물론 추종자도 있지만 너무 근소한 세력이었고 결국은 캠브리지 대학 강사만 하다가 교수도 못 돼요. 그리고 죽었고 무려 죽은 지 50년 뒤까지도 영국 물리학 책에 학생들 물리학 교과서에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50년대 되는 해에 각 주에 데카르트의 천문학 물리학은 계속 나오고 거기에 각 주에 다른 의견도 있다 하면서 뉴턴이 한 번 언급이 돼요. 100년이 지나니까 영국인들이 이제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데카르트만 모시던 영국인들이 아우어 진이라고 우리의 천재 뉴턴 이렇게 이제 애칭으로 바뀌어가는데 100년 걸려요. 서박사, 야 이 새끼야, 내가 뉴턴 같은 사람으로 죽어야 되냐,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으로 가야 되냐. 연부를 해라. 자, 영역본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버전은 브루크스 영역본이고, 두 번째는 그린과 구스리의 영역본이고, 세 번째는 퍼시의 영역본이다. 퍼시본은 그린과 구스리 영역본의 개정판이다. 그러나 이 영역본도 프레마르의 많은 오역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노래를 빼놓은 것은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시누아즈리가 절정에 달한 18세기 초중반에 조시고아의 불량한 번역본들도 유럽 전역에서 절찬리에 받아들여졌다. 1741년부터 1759년까지 조시고아는 불어, 영어, 이탈리아 등 각국 언어로 이제 창작 수준으로 각색되고 번안되어 정치 풍자로 투입되기 시작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